김어준입니다. 한 국내 매체가 일본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보고를 받고 한국이 은혜를 모른다고 격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뉴스는 수많은 국내 매체가 받아 썼는데요. 미국 주요 매체를 찾아봤습니다. 관련 기사는 없습니다. 문정인 특보 관련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아사히 신문을 찾아봤더니 관련 기사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워싱턴발 기사인 줄 알았더니 한국발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일본 특파원이 한국에서 한국 내 이야기 듣고 워싱턴 기사를 쓴 겁니다. 그걸 다시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이 그랬다더라 보도한 겁니다. 국내발 기사가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외신으로 재인용되고 그렇게 이 뉴스가 마치 국제적 이슈로 확인된 것처럼 외신의 껍데기를 쓰고 둔갑한 겁니다. 이런 기술까지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다 망치고 있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며칠째 과장하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누가 시킨 건가요? 이러면 좋은 게 뭡니까? 누가 이득인 거죠?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요. 외신 껍데기를 쓰고 둥갑하는 뉴스 세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아, 새로운 용어네요. 뉴스 세탁. 우리나라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외신이 인용한 걸 다시 재인용해서 마치 처음부터 외신이 이걸 보도한 것처럼 만드는, 굉장히 과거에 많이 썼던 기술이거든요. 예. 정치적 목적을 띠고. 이런 뉴스까지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독자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네. 금방 찾아보거든요. 사실 정반대의 얘기를 한 사람도 많아요. 사드 관련해서. 윌리엄 페리라고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한국에게 사드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전 국방장관인데. 네, 페리 프로세스로 유명한 전 국방장관입니다. 한국인들은 사드가 신뢰도가 높은 방어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군사적으로 큰 효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국방장관이 했는데 이건 왜 대서특별 안 합니까? 당시 기사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한두 개 나오고 말았잖아요. 네네. 지금처럼 막 한미동맹을 다 깬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면은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날 때 그 입장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왜 대서특별 안 합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둘 다. 정반대로 왜 한국발 뉴스를 외신까지 쿠션을 먹고 가져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아, 참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매우 의심합니다. 여러 가지 의도를.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정유라 씨 편지 관련돼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추가 내용 공개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편지에서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면서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그 데드라인도 설정해놨는데요. 적어도 다음 대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몰타뿐만이 아니었군요. 네. 네, 시민권 획득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어딨나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서 정유라 씨는 빨리 엄마 의견 물어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간접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도요, 최순실 씨 관련된 상황이나 국내 동향들을 물어보면서 편지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까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비둘기가 있었고, 의견 교환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도 분명하네요. 다음 대선 전까지는 돼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피하려고 했던 거죠. 정권이 만약 교체되면 본인이, 불려와서 구속되고,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 같은데,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네,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편지 내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정 씨의 편지에는 특검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출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지난 3월에 지인한테 편지를 또 보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발부 사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오스포츠와 관련돼 있다면 더욱 좋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특검 출범했다 이런 내용도 보내달라 또 있네요. 네, 최순실 씨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현재 정치적 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본망으로부터 도피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고 그 사이에 이런 소식이 엄마와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입증하는 편지인데 네. 심지어 보안까지 신경 썼다라는 거죠. 다 태워버렸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요.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네, 또 장시호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고생이 심한데 자기 탓 같아서 죄송스럽다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네요. 또 있습니까?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네, 또 검찰은 정유라 씨 구속영장 재청구 하루 전에 고영태 씨도 불렀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는 관련해서 진술을 했는데 정유라 씨가 돈 문제 등 전후 사정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검찰은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면서 구속 필요성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유라 씨 한 사람의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중도에 끝냈잖아요.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올인하느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져 버렸고 특검 연장이 안 됐어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데 보통은 영장을 세 번째 청구하지는 않거든요.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이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끝낸 지점, 그 지점부터 다시 수사할 때 정유라 씨를 통해서 알아내야 될 사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법원은 계속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밝혔는데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북핵 폐기라면서 조건 없는 대화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했는데요. 특히 조건이 되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남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한국이 이 남북 문제의 해결에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겠지만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난 10년간은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 사실은 사라졌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젠 채널까지 완전히 닫았고. 예, 아예 만나지도 않았었죠. 대북 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모든 관계를 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채널을 끊고 이제는 대화가 없습니다. 전쟁하는 중에도 대화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시리아 여기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우리 일로 느껴본 사람이 얼마나 있냐? 없어요, 잘. 뉴스 속의 이야기거든요. 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문제는 지도상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전략적 문제고. 근데 우리는 전쟁 나면 다 죽는 건 우리잖아요. 미국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우리 땅의 일을 자기들 일처럼 느끼지 못해요.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도 시리아의 일을 우리 일처럼 느낍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이건 우리 일이잖아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전쟁 나면 네. 미국한테는 국지전이 또 한국에서도 발생했구나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대화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뭐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한일 위안부 재검토 합의 필요하다라는 식의 의견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다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 이미 일본이 다 했던 거를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 인정했던 걸 왜 다시 부인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호 외교부 장관도 어제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 관련해서도 부딪혔는데요. 강 장관은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도 소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태 안 한 거죠. 예. 이걸 왜 여태 안 했을까요? 강 장관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걸 한 거죠. 예. 이때까지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고요.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160여 명에 달하는 재외공관장들이 일괄 사표 썼다라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 취임 다음 날 사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개혁 주문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부에서는 뭐 항상 정권 교체기의 관행이라고 이게 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40~50여 개 공관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는 기억을 있는데 전원에게 요구했다는 건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과대기라고 하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전과 다르게 전원에게 했다면 대사, 총영사 모조리 다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거니까 굉장히 강한 조치죠. 예. 네, 아직까지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사들이 주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다 결국 조치하는 건 아니고 일단 사표를 받고 재신임을 해서 그대로 위임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전원 사표는 저는 처음 듣는데 이건 한번 외교부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인사정국에서 여야 대치로 멈췄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야3당이 인사청문 일정은 진행하기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에요. 예.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것으로 조국 수석을 국회 운영위가 끌어낸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물러가는 거죠. 네, 다음 달 업무 보고 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부르자라는 겁니다. 얻어낼 거 얻어냈다고 보고 별일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될 거였어요. 네. 국회에서 막 난리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론이 너무 크게 보도하는 거죠. 마치 국회가 박살난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언론은. 다음 뉴스는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미국 방문에 동행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럴만하죠. 예, 그럴만합니다.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네, 전후 사정들을 좀 공개한 건데요. 김 의원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보인 미국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한국 무시 발언을 소상하게 공개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강연을 하고 난 뒤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 교수와 마이클 그린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 등이 마이클 그린요? 예, 어제 말씀하신 부분이죠. 한국의 사드 배치 재검토에 대해서 한미동맹 깨자라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한국이 미중 사이의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발언까지 문제 삼으면서 미국이 중국과 긴밀한 대화하는데 한국이 무슨 중재하느냐 비아냥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 보면서 한미일 전략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의도다라는 공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클 그린은 아주 대표적인 일본어도 잘하는
싱크탱크,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싱크탱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친일파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과 가깝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길버트 로즈먼. 이분도 뭐 아시아 전문가로 맨날 소개되는데 이분도 항상 남북의,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일본의 편을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일본이 잘했다고 칭찬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베 위안부가, 일본의 극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일을 해낸 거라고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아베 행정부가 주장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일본에도 저 오른쪽 끝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베 정부도 극우 정부라고 이제 비판받지만 저 오른쪽 끝에 있는 혐한 집단들 그 예를 들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 몰라요. 자기들이. 그 혐한 집단의 예를 들면서 거기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우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우가 그걸 진행했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인데 잘했다고 칭찬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한미일 전략 동맹에서 이탈하는 거냐. 이 비판도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일 동맹 아래에 한미 동맹이 있는 게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지금 구조상.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3월 달에 와가지고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역사적으로 한국은 하나의 파트너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발언들을 들어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건 일본이 할 일이에요. 일본 언론이. 왜 우리 언론이 이걸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열받았지만, 당연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더 열받았겠죠. 저도 이 대화록 정리된 걸 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중계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해가. 예.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해야겠다면서 지난 정부 적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물렁한 우리가 아니다라는 식의 글을 썼습니다. 물렁한 우리가 아니다. 네. 그건 두고 김종대 봐야... 의원이 쓴 글인데요. 네. 김종대 의원이 현장에서 그런 질의를 받고 굉장히 무리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한국법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고. 그 괌에서는 23개월을 2년이나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4계절 하겠다고 했더니 누굽니까? 마이클 그린. 예. 이 사람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거 특례법 만들어가지고 우리 법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법 체계를 특례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요? 우리 땅에서 남의 무기가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는데 법 절차를 지키겠다는데 당신들 법 절차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해버려야 된다고. 화가 나게 돼 있죠. 네, 심지어 당연히. 김종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미가 사드 배치 과속사고 냈다면서 실상도 모르면서 동맹 깬다는 식의 발상 유감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마이클 그린이 자기도 정부 입장 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이 사람들 입장에서야 편향됐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자기들은 태도를 미국을 대표하는 태도라고 바라보는 것도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요. 이게 이 자체가 세미나였는데 미국 언론들이 뭐 주목한 것도 아니에요. 보도도 안 됐더라고 하나도. 경로는 무슨 경로. 하여튼 이 전체가 문재인 특보 관련 그다음에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한미 동맹이 다 깨졌다 난리 난 이 전체 뉴스들이 단순한 호들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손잡고 쎄쎄쎄하고 어깨동무한 다음에 다 몰려드는 것 같은 의도를 가지고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이 많지만 시각 자체도 굉장히 문제였어요. 예, 그걸 문제 삼는. 어쨌든 김종대 의원 혹은 홍익표 의원 혹은 문정인 특보 직접 모시고 이 문제는 한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만간 시간을 마련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제목 한두 개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9일 런던을 시작으로 파리에 이어서 브뤼셀까지 불과 이틀 새에 유럽에서만 3건의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벨기에가 이제 불어권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극단주의하고
연계해서 지난번에도 이 몰렌백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프랑스 그 공연장에서 테러 있지 않습니까? 연루됐었죠. 벨기에가 왜 그러는지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런던, 파리처럼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벨기에, 벨기에. EU 본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EU 본부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 브로건이라 프랑스에 있는 극단주의자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도 같고, 여기서 출장 가더라고요. 네, 멀지 않죠. 예. 가깝습니다. 제목 정도 읽으려고 했더니 시간이 제목 한 줄만 읽고 끝내죠. 기왕. 네, 마크롱 대통령이 장관 시절의 특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시작됐습니다. 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요. 여기도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자 드립니다. 유서 깊은 코너입니다. 온갖 전국을 다 함께 헤쳐나오니 듣고 내부자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불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네. 소개는 없습니까? 안민석 의원처럼? 뭐, 네. 참. 불멸의 철새 김성태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까? 저렇게 안민석 의원처럼 저렇게 참 살기도 쉽지 않은 건데 참 대단한. 김성태 의원님은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요. 왜요? 최순실 재산 몰수하려고 특별법 추진하는 여야 초당제 의원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딱 한 분만 참여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김자, 성자, 태자, 김성태 의원님입니다. 최순실 존경합니다. 특별법에 동참한 유일한 야당 의원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유일한 자유한국당 의원. 네네네. 왜 그러셨습니까? 소신의 정치인. 소신의 정치인. 그 부분.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큰 철새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예. 참, 김어준 공장장 참, 내가 방송 잘하려고 마음먹고 오는데도, 참, 당신 초치는 거 보면 하여튼, 이 방송 진행자 맞는지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예. 사실상 안민석 의원 앞에 계십니다만은, 안민석 의원이 추구하는 최순실 이 재산 추적을 통한 이걸 국가 환수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 저는 거기에다 더 붙인 게 있어요. 사실상 이 나라를 거들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정치를 뿌리채 뽑아버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능하고 탐욕에 찬 세력들이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해서 불을 치부했다 그러면은 그는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는 발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석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왜 가셨어요? 제가 하는 일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없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지금 우리는 정권을 내놓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탄핵 대통령. 내놓지는 않았죠. 뺏긴 거죠. 내놓고 싶지 않았는데. 참, 언제까지. 저는 이 법이 보수, 진보, 여야 그런 진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이 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붙인다면은 이게 이제 이참에 지난 대선 공간에서 비록 나온 이야기지만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권의 지금 현재 가장 중심 인물인 그런 인사들이 보수 계멸
이 보수 개멸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20년 안에 이제 보수 완전 개멸시켜버리자. 아니 보수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안민석 적절하게 의원처럼 견제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고루 날개짓을 하면서 균형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될. 근데 김성태 가장 의원처럼 큰 가치예요.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그런 노력을 김성태 의원님은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 보수 스스로가 자기들은 불의한 세력이고 부패한 세력이라고 딱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 정말 개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최순실 재산은 국민들 재산이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채태민 거였으니까. 그죠? 최태민 그런 차원에서 씨거였으면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이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부분을 네.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막혔는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부정 축제가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라든지 특검 과정에서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온당하지 못한 그런 쉽게 말하면 불을 치닫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은 이걸 입법화하기까지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아주 큽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공청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은 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그 어긋나는 그런 소급 입법 문제라든지 또 형법상의 이 명확성의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이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의 명확한 규정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이 법을 친일 그 재산 환수법을 뭐 상당히 많이 인용한 거 아닙니까? 적용하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친일 재산 환수법이 이게 소급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이례적인 그 공동체적인 가업이라는 점에서 합헌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렇듯이 뭐 이 지금 현재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도 뭐 그런 법안 성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뭐 저는 잘 되라고 봅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알겠는데 사실 이 법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로부터 초안 작성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또 사찰에 걸친 공청회를 그친 나름대로 완성도를 높인 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좀 현재 단계에서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몇 명이 호소하는 부족하죠? 이유고요. 몇 명이 부족합니까? 아니, 지금 초당 모임은 25명으로 구성됐고요. 그래서 초당 모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그 의원들 발의 동의서를 받는데요. 한 150명을 목표로 하는데, 몇 명이 되든 간에 그 명단을 국민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좀 결단을 해서라도 공개, 언론에 그럼 공개할 결단까지 생각이고요.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잘하시는 동료 일인데. 의원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이런저런 이유로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것은 최순실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 또 국회에 또 승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이 최순실 재산 그분이 환수 왜 이렇게 조용조용히 특별법이 말씀하시죠? 서로 성공하기 사귀시는 것도 아니고. 위해서는 예. 절대 정치적인 정쟁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정치 수단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 일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박정희 뭐 흔히 말한 이 재산이 박정희하고 상관이 박정희 있습니까? 전 대통령의 뭐 흔히 말하는 정치 비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게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니 제가 두 뭐 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니 지금 그런 측면에 이미 뭐 적응이 안 다 되는 아시면서 그렇게 표정 지으면 안 서로 되시고 쳐다보시면서. 그게 자꾸 읽혀요? 그 읽히고 이렇게 되면 큰일 또 났네. 뭐 여차 잘못하면 이게 정쟁으로 DJ 비자금 또 뭐 전직 대통령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가버리면 이 그래서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그래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그 예, 최순실이라는 이 한마디로 망고의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지금 이 시대를 망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단죄를 하자는 근데 거죠. 최순실 체납법이다. 네, 의원님만 왜 했을까요? 왜냐면 탈당해서 다시 입당하신 분들 한 10여 분은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안 하셨을까요? 안민석 의원의 이런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은 아직까지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예. 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언론이라든지 우리 안민석 의원이 지난번 공청회도 하시고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이 법 관련해서 장재원 의원은 혹시 토론회나 물어보셨어요? 이런 부분도 장재원 의원한테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출석하시면 되죠, 안민석 의원님이. 뭐 저희들도 당내 이런 많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저의 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장재원 의원님 초당 모임에 합류한답니까?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장재원 의원님 말씀해 보셨어요? 특정인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장재원 의원님은 하실 합류하실 것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한번 인터뷰에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철호 의원도 그러고, 홍준표 전 지사도 그러고, 이게 의촉에서 뭔가 결의된 내용입니까? 왜 이런 말이 참난 이분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신 분들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최순실 사태에 워낙 큰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은 또 그 국정농단의 책임으로 대통령도 탄핵되고 뭐 사실상 정권을 갖다 상납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 큰 표 차이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대선 때 취했던 이런 거구 스탠스. 이 거구 스탠스 때문에 예연 확장에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 뭐, 결국은 탄핵되는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공감대를 얻나요? 의원님들 사이에? 그걸 동료 의원들 간에 어떻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보름도 채 안 된 이 정권에게 뭐 또 탄핵을 예고하고 예시하는 그런 뭐 정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거는 국가에 대한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데 봅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자기들끼리는 통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통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는 절대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대통령 탄핵과 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은 자성과 또 반성 속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찾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전체적인 기류로 보는 것은 절대 온당치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전국적으로 북토크 다니다가 북콘서트요. 여의도에 별 신경을 안 썼더니 참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강동우 의원님이 신경을 쓰셨어도 생겼었을 일입니다. 강동우 의원님이 이번에 서울시 당 위원장이네요. 제가 예. 어젯밤에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대가 깡패 같은 놈이기 때문에 우리를 깡패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깡패입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 정권 오래 못 갈 것 같다. 홍준표 의원님, 역시 저는 의원이죠, 후보.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정말 아직 2달도 안 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런 저주 섞인 탄핵 발언을 했는데요. 강동호, 이철우, 홍준표 세 분께 정중하게 여쭙겠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이거 국민들 우습게 보는 정당은요, 국민들에게 탄핵당할 것입니다. 의원님은 여의도에서 직접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전국 단위라고. 저분은 지금 책 좀 팔아야 돼요, 아직.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 지적한 그 워딩대로 하면은 국민들 상식에도 분명히 납득치 않는 그런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천명한 그런 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그런 인사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또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논란을 빚은 그런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 당내 인사들이
적절치는 않지만은 그런 입장을 반영한 어떤 그런 소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만은 출범 이제 한 달 보름밖에 안 된 정권의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인사청문회 하다가 날밤 지색이 생겼어요. 지금 전체 17명이 인사청문 대상인데요. 아직도 9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절반도 못 왔고요. 참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정의 공백이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이 국정 공백의 책임, 1차적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인사청문회만큼은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좀 통 크게 함께 협력해서 통과를 조속히 시켜서 국정을 안정시키자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 국민들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과 행위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국정 공백을 오래 가도록 인사 정국을 오래 끌까? 제가 지난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절박한 야당 내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전국을 오래 어쩌면은 뭐 장마철까지 끌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입니다. 과거의 민주당의 그 잘못된 악습이나 폐단, 폐습은 절대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좀 전에 안민석 의원이 저들 얘기하니까 우리 공장장이 듣기도 조금은 뭐 생소하고 조금 좀 약간은 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혹은 조금 더.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국정 공백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본인들이 이거 빨리 메워줘야죠. 우리도 이런 걸 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디서? 그냥 막 그거는 이런 거는 배워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배워서 한다는 거 아니고. 아니 저희들이 과거에 국정 공백을 초래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까? 제가 초유의 사태예요. 제가 안민석 의원께 제안을 인사청문을 길게 끌고 그런 얘기를 안민석 의원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푸콘서트 좀 중단하고 또 끝나지 않은 전쟁의 뭐 영화 준비도 조금 시간을 줄여서라도 청와대 인사검증팀에 파견 지원을 나가셔가지고 그 최순실 이런 뭐 국정농단에 대한 그 추적 정신으로 대통령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좀 송곳 같은 사전 검증을 좀 해주세요. 아마 안민석 의원이 사전 검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그런 강요라면은 절대 국회 청문회에서 뭐 이런 솔깃한 표정으로 지금. 절대 문제 안 걸려요. 5대 인사 원칙 중에서 청와대에서 안 보는 탈탈 틀어도 걸리지 않을 딱 한 사람이 있다고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누군데요?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이가 저를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15년에 안민석 탈탈 틀어라, 안민석 뒷조사해라. 5개 아니라 50개도 제가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까 저 북토크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북토크에서 노성일 부장이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서 어제 안산사 했거든요. 또 책장사 시작을. 유족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광야에서. 그랬더니 청중에서 야 여기가 노래방이야 하면서 과음을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막 동조를 하더라고요. 제 북토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다. 엄벌을 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다른 출판사에서요? 정권 출범 초기에 첫인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사검증 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청와대 대통령께 좀 직언이 필요한 시기예요. 연락이 안 되죠. 지금 연락이 안 되더라도 돼야죠.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대통령 아마 다음 주 미국 방문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그리고 국가 보안 문제를 대통령 아마 민주당의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수행 인사 중에 만일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 안 데려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가 정말 보안인데 영어도 잘 안 되시면서 영어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인데 왜 영어가 안 돼요? 조국 민정수석이 저를 민정수석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십시오.
아니, 그럼 그러니까 제가 안민석 열심히 의원님. 뒷받침해서 송곳 같은 그래서 인사를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왜 직원이 필요하면요. 아무 의미 그 없는 얘기. 문정인 특보 같으신 분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가서 물론 학술 뭐 자기는 연구단체의 자격으로 갔다고 했지만은 그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얼마나 한미 동맹이 지금 위험해지고 또 대통령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 사전에 이게 얼마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 본인이 그냥 학자의 입장으로 갔다 오면 특보 그냥 날려버려야 돼요. 정유라가 또 풀려났어요. 갑자기 웬 정유라예요? 왜냐면 문재인 특보 발언에 관해서 공부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장관들 제대로 본인 송영무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분이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그 부적합한 행동들에 대해서 요 근래 계속 언론에서 지금 부적격자의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민석 의원께서 이런 분 더 이상 논쟁 끌지 말도록 자진 사퇴하도록 입장을 청와대가 가질 수 있도록 조국 수석에게 전달해 주세요. 사법부는 정유라를 잔챙이로 보는 것 같아요. 정유라는 영린이고 핵심인데 왜 정유라를 이렇게 풀어줘서 국민들 화병을 또 도지게 만들죠? 어떨 도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영장 기각에 유감이 많습니다. 예. 이거 완전 정유라 봐주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구속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아니 예. 대통령을 초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못 봤다고 해놓고서 최근에 대통령하고 또 전화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화 이 타짜에 제가 나오는 어틀도사 공장장에게 물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 중에 좀 진짜 재밌어서 두 번 본 영화가 그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두 번씩이나. 예, 예. 그 주인공 조성우 씨가 대사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다치거나 죽었다. 이건 안민석 의원도 이런 뭐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정작 이 영화배우 조성우 씨한테는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구속영장 이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유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해피엔딩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로. 그 의원님도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니 말로 지금까지 애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강제 송환된 이 중범죄 혐의자 중에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가 역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정유라를 영장 기각시킨 그 판사가 우병우를 기각시킨 그분이고 또 고영태를 구속시켰던 판사더라고요. 저희 뉴스공장에서 다 다룬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건 아세요? 지금 우병우 재판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3월 달, 제 기억 3월 20일 날로 기억되는데요. 3월 16일 날로 기억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이었다. 부장판사의 장인이 예.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다라고 해서 이게 그분이 공정한 재판이 의심스럽다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그 주심판사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분이 지금 우병우 재판을 맡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참 미치겠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히 일치겠죠. 근데 우연의 일치길 바라겠어요. 이게 만약에 의도되거나 기획된 거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슬픈 것이죠.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근데 저는 그분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민사재판부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형사재판부에 있는 한은 이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민사재판부로 보내달라. 내지는 이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은 나를 배제시켜달라. 스스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왜 또다시 이런 오해를 받아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하지 않는 게 오해를 받지 않는 길이긴 하죠, 지금은. 그 상식을 예. 제가 아는 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런 재판 안 맞는다. 민사재판부로 갈 것이다. 스스로 안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제도가 있는 걸로 판사님들한테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판사님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정말 이 재판이 공정하기를 바라지만은 공정할 수 있을까? 확인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 제가 처음에 이제 허위사실 이야기했습니까?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이 허위사실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이대로 네. 있을 것이며 불완전한 사실을 최순실이가 얘기한 적은 많으십니다. 저를 놔뒀겠습니까?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에서 의혹 제기가 제일 아니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예요.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요. 우병우 재판을 맡고 있는 주심 판사예요. 네. 최순실 후견인이 자기는 후견인이었던 게 밝혀져서 만 하루 만에 그분이 이제 우병우 전민수석 주심입니까?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김성준입니다. 한 국내 매체가 일본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보고를 받고 한국이 은혜를 모른다고 경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뉴스는 수많은 국내 매체가 받았었는데요. 미국 주요 매체를 찾아봤습니다. 관련 기사는 없습니다. 문정인 특보 관련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아사히 신문을 찾아봤더니 관련 기사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워싱턴발 기사인 줄 알았더니 한국발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일본 특파원이 한국에서 한국 내 이야기 듣고 워싱턴 기사를 쓴 겁니다. 그걸 다시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이 그랬다더라 보도한 겁니다. 국내발 기사가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외신으로 재인용되고 그렇게 이 뉴스가 마치 국제적 이슈로 확인된 것처럼 외신의 껍데기를 쓰고 둔갑한 겁니다. 이런 기술까지 써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다 망치고 있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며칠째 과장하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누가 시킨 건가요? 이러면 좋은 게 뭡니까? 누가 이득인 거죠?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요. 외신 껍데기를 쓰고 dun갑하는 뉴스 세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새로운 용어네요. 뉴스 세탁. 우리나라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외신이 인용한 걸 다시 재인용해서 마치 처음부터 외신이 이걸 보도한 것처럼 만드는 굉장히 과거에 많이 썼던 기술이거든요. 예. 정치적 목적을 띠고. 이런 뉴스까지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독자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네. 금방 찾아보거든요. 사실 정반대의 얘기를 한 사람도 많아요. 사드 관련해서. 윌리엄 페리라고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한국에게 사드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전 국방장관인데. 네, 페리 프로세스로 유명한 전 네. 국방장관입니다. 한국인들은 사드가 신뢰도가 높은 방어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사드가 북한의 미술을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군사적으로 큰 효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국방장관이 했는데 이건 왜 대서특별 안 합니까? 당시 기사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한두 개 나오고 말았잖아요. 네네. 지금처럼 막 한미동맹을 다 깬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면은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날 때 그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왜 대서특별 안 합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둘 다. 정반대로 왜 한국발 뉴스를 외신까지 쿠션을 먹고 가져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참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매우 의심합니다. 여러 가지 의도를.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정유라 씨 편지 관련돼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추가 내용 공개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편지에서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면서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또 그 데드라인도 설정해놨는데요. 적어도 다음 대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돼야 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게 몰타뿐만이 아니었군요. 예. 네, 시민권 획득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어딨나요? 예. 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서 정유라 씨는 빨리 엄마 의견 물어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간접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도요. 최순실 씨 관련된 상황이나 국내 동향들을 물어보면서 편지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까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비둘기가 있었고, 의견 교환을 해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목적도 분명하네요. 다음 대선 전까지는. 처럼 느끼지 못해요.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도 시리아 일을 우리 일처럼 느낍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이건 우리 일이잖아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전쟁 나면 네. 미국한테는 국지전이 또 한국에서도 발생했구나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대화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한일 위안부 재검토 합의 필요하다라는 식의 의견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담화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 이미 일본이 다 했던 거를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 인정했던 걸 왜 다시 부인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호 외교부 장관도 어제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 관련해서도 부딪혔는데요. 강 장관은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도 소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태 안 한 거죠. 예. 이걸 왜 여태 안 했을까요? 강 장관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걸 한 거죠. 예. 이때까지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고요.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160여 명에 달하는 재외공관장들이 일괄 사표 썼다라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 취임 다음 날 사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개혁 주문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올인하느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져 버렸고 특검 연장이 안 됐어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데 보통은 영장을 세 번째 청구하지는 않거든요.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네. 재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이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끝낸 지점, 그 지점부터 다시 수사할 때 정유라 씨를 통해서 알아내야 될 사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법원은 계속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밝혔는데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북핵 폐기라면서 조건 없는 대화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했는데요. 특히 조건이 되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남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한국이 이 남북 문제의 해결에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겠지만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난 10년간은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 사실은 사라졌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젠 채널까지 완전히 닫았고. 예, 아예 만나지도 않았었죠. 대북 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모든 관계를 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채널을 끊고 이제는 대화가 없습니다. 전쟁하는 중에도 대화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시리아 여기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우리 일로 느껴본 사람이 얼마나 있냐? 없어요, 잘. 뉴스 속의 이야기거든요. 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문제는 지도상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전략적 문제고. 근데 우리는 전쟁 나면 다 죽는 건 우리잖아요. 미국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우리 땅의 일을 자기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피하려고 했던 거죠. 정권이 만약 교체되면 본인이 불려와서 구속되고 뭐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 같은데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네,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편지 내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정 씨의 편지에는 특검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출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지난 3월에 지인한테 편지를 또 보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발부 사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오스포츠와 관련돼 있다면 더욱 좋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특검 출범했다 이런 내용도 보내달라 또 있네요. 네, 최순실 씨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현재 정치적 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법망으로부터 도피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고 그 사이에 이런 소식이 엄마와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입증하는 편지인데 네. 심지어 보안까지 신경 썼다라는 거죠. 다 태워버렸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요.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네, 또 장시호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고생이 심한데 자기 탓 같아서 죄송스럽다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네요. 또 있습니까?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네, 또 검찰은 정유라 씨 구속영장 재청구 하루 전에 고영태 씨도 불렀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는 관련해서 진술을 했는데 정유라 씨가 돈 문제 등 전후 사정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검찰은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면서 구속 필요성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유라 씨 한 사람의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중도에 끝냈잖아요.